현재 전 세계에 닥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화합을 이루어 공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만큼은 어떤 진영에 단편적으로 속하지 않은 채 세계의 방역을 리드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은 그런 한국을 뒤따르고 있는 현 상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이번 위기에 대한 통제를 가장 잘 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상위권 5개 국가 중에서 3.8%의 지사율 그리고 70.2%의 완치율을 기록하며 단연 돋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증가 추이를 보더라도 3월 말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한 후 조금씩 안정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튜링헨주 예나시에서는 토마스 니체 시장이 주도하여 모든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시행한 후 11일 이상 신규 판정자가 생기지 않아 도시 내 판정자 수가 점점 감소하기만 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 작센, 바이에른 등 독일의 다른 연방주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역시 대한민국의 방역 대책을 전격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3월 초 한국에서 병원 병상의 가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을 보고서는 곧바로 자국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병원 병상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의료 체계는 붕괴되기는커녕 오히려 여유로운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병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초록색 표시가 해당 지도에서 무수히 널려 있는 것을 통해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그들은 여유로운 병상을 활용하여 이웃 국가인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환자들도 받아주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독일이 진작부터 한국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일전에 보도되었던 독일 언론들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 직접 보고된 문서였으며 이후 독일의 언론 쥐트도이체 차이통에서 보도된 기사에서는 독일이 사태 초기 확산을 통제할 타이밍을 놓치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과 같은 선제적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와도 같은 시스템으로 다량의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IT 기반 솔루션을 활용한 시스템을 통하여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적극적인 격리 조치를 통해 활용 점정을 찍는 한국식 대응은 국가가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한국은 모범 학생이라고 치켜세우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문제 학생이라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독일의 유력 주간지인 슈피겔에서는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을 붕괴시키고 있나라는 강력한 제목을 통해 한국에 비해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사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첫 판정자 발생일은 1월 20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질풍같은 속도로 검진 체계를 구축해낸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다 라며 허풍을 떨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세계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무덤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서술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적 가치를 하락시키고 세계적인 고립주의 현상을 가속화시킨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위기의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보기 드물게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라며 칭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민주적인 동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시행 중인 한국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자국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사태의 원흉으로 꼽히는 중국을 대놓고 저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언론 중 하나인 빌드에서는 시진핑을 향해 공개 편지를 보낸다며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곳에서는 독일이 얼마 전 중국의 대사관 측에 중국이 세계에 끼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을 하였으나 중국 대사관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비열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 너희의 그러한 태도는 내셔널리즘을 유발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중국의 시진핑을 향해 여러 항목을 짚어가며 중국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직접적이고 공격적이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감시가 없다면 당신은 주석의 지위를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다. 감시는 자유를 억압하며 자유가 없으면 창의성도 없다. 창의성이 없으면 발명도 없다. 이게 바로 중국의 젊은이들이 창의성이 없는 이유다. 이게 바로 중국이 남의 것을 베끼기만 하는 이유다.
누군가 중국의 최대 발명품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것은 C19라고 답할 것이다. 당신은 세계의 국가들에게 마스크를 보내고 있는 것이 그들에 대한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단지 음침한 제국주의라 생각한다. 당신은 이번 위기를 통해 중국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번 위기로 인해 당신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한 수위의 비판을 감행하고 있어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러한 독일의 행보를 누구보다도 반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중국에 의해 대표적인 외교 고립국이 된 대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의 위기 상황 통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세계의 각지에 마스크 등의 의료물자를 지원함으로써 외교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심산인 것인데요. 독일이 중국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자 대만은 유럽에 지원하기로 한 마스크 700만 개 중 무려 200만 개를 독일에 보내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만의 주재 독일 대사는 독일에게 마스크를 넘겨주기 전 프랑크 독일 담당관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독일과 대만의 관계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죠. 사진 속에 나란히 놓인 대만과 독일의 국기를 통해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로부터 며칠 후 발생했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이 연방정부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이 독일을 도와준 국가들에 감사한다 라고만 말한 것이죠.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방역 리더의 자리를 어느 정도 나눠 먹으려 했던 대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무관심으로 인해 자존심이 크게 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것이 보도된 당일 대만에서는 무너져 내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대만의 영원한 우방국 일본을 향해 구애를 한 것이죠. 대만에서는 일본인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200만 개를 일본에 지원했는데요. Taiwan can help 라는 영어 메시지, 그리고 대만과 일본의 우호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만의 움직임은 일본의 트위터에서 30만 개에 가까운 호응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본격적인 의료 붕괴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한 마스크 대책은 대실패의 결과를 맞이했을 뿐인 일본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기 때문일 테죠. 아베노 마스크라 불리며 아베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조치였지만 형편없는 퀄리티로 인해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일본의 마스크 대책은 내부에서 유출된 문서로 인해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아베가 마스크 대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466억엔, 하나로 5,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지만 실제로 마스크 회사에 수주한 금액은 90억엔, 한화로 1,000억 원 밖에 안 됐기 때문이죠. 즉 무려 4,30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스크에서 발견된 이물질로 인해 아베 내각에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배부된 마스크 전량을 회수한 후 재배부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전량 회수할 돈으로 그냥 국민들에게 마스크 살 돈을 주면 안 되나? 이제서야 466억엔 예산의 비밀이 밝혀졌다. 마스크 비용 90억엔, 운송 비용 90억엔, 회수 비용 90억엔, 세탁 비용 90억엔, 재배달비 90억엔, 아베이 용돈 16억엔이구나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일본의 간호사협회에서는 현재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의료인들은 쓰레기 봉투로 보호복을 만들어 입고 있으며 클리어 파일러 페이스 실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폭로전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치료하는데 보호복이 부족하여 75리터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마스크는 물론이고 알코올 수압, 가운도 부족하다. 수술용 거즈 역시 부족하다. 의료인들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판정자들을 돌보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통제조차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다. 간호사의 아이들은 의료진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육원으로부터 등원 거부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업무가 끝난 후 택시를 타려 해도 간호사라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한다. 단골 식당에서도 간호사라는 이유로 입장 거부를 당한다. 간호사의 남편은 직장에서 출근 거부를 당하기도 한다. 간호사의 자녀는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공하기는커녕 간호사들에게 위험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며 아베 내각을 맹렬히 비난했죠. 이렇게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욱 견딜 수 없었던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는 급기야 자체적으로 한국정부에 SOS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4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일본의 한 지자체는 주 센다이 한국 총영사관에 한국산 마스크의 구입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영사관 측에서는 현재 마스크가 수출 규제 품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일본 지자체의 간절한 요청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 당시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서 남았던 마스크 100여 장이라도 일본의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당장 한국은 다음 주부터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1인당 3개까지 증가할 정도로 마스크에 여유가 생기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전혀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면까지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며 세계인의 놀라움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프랑스와 한국의 교류를 장려하는 단체인 코레아 낭트에 따르면 한국 대사관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 입양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외교적 실리만을 따지던 타국에 비해서 상당히 독특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주목받았었는데요. 한국은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갈 곳 없는 한국인들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발휘하여 한국인 아이들을 입양한 세계 각지의 입양 부모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움직임을 남몰래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 단체의 폭로를 접한 네티즌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인도주의적인 움직임에 감동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인해 전 세계의 모범국으로 떠오르는 한국은 현재 그 인도주의적 행보도 조금씩 밝혀지며 수많은 나라에 귀감이 되고 있는 현 상황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일본 자동차의 천국이자 자금질이었던 베트남. 드디어 한국 자동차가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자체 제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베트남에서 일본 자동차는 거의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지만 이제 한국 자동차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 현재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에서 한국 자동차가 1위로 등극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의 베트남 합작법인인 현대탄콩이 베트남에서 강호 토요타를 앞질러 2020년 상반기 업계 선두에 올라섰으며 지금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휘보가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자 축구 감독인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준 것을 지렛대 삼아 과거 인기 있었던 일본 브랜드를 고집하기보다 가격 경쟁력과 합리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의 현 주소와 판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일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현대탄콩은 8월 베트남 시장에서 5,367대를 판매해 2개월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0.4%로 2017년 베트남 시장 진출 이후 첫 20% 돌파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4,259대를 판매해 전월보다 1,048대 약 20%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와 도요타 간의 판매 차이는 1,108대이며 누적 판매량도 6,244대로 벌어졌습니다. 현대차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 확대는 소형 세단 엑센트와 그랜드 i10 그리고 산타페가 주도했습니다. 엑센트는 지난달 1,393대가 팔려 베스트셀링카 2위, 그랜드 i10은 5위에 올랐습니다. SUV 산타페는 712대를 기록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도요타 바이오스는 2,153대 판매,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요타 바이오스는 1위 탈환을 위해 최근 선보인 도요타의 전략형 소형차 모델입니다. 도요타는 현대차에 뺏긴 왕자를 되찾기 위해 포추너, 이노바 등 신차를 대거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도요타와 같은 전범기업에 대해 아십니까? 전범기업은 군남 물품 제조나 강제징용을 통해 이익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해 노역을 착취했는데 이때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는 도요타, 혼다, 닛산, 미쓰비시, 미쓰이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전범기업은 현재까지도 재벌기업으로 건재해 있으며 일부는 한국에 진출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인도주의적으로 양심을 팔아 회사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한국 역사에 수많은 뼈아픈 가족사를 만들었으며 철학과 영혼이 없는 허울뿐인 기업으로 성장 위주의 경영 방침만을 추구했습니다.
부의 달콤한 편리성은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 버젓이 들어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국에 대한 DNA는 이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세뇌와 경제적 수탈을 경험하며 민족적 자각의 말살을 시도했던 일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 자유를 포기하며 감정적 분노와 수치심을 참으며 억압당해온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국을 위해 뜨거운 가슴만을 남기고 자신을 소멸시킨 의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트남에서 일본을 꺾고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내수, 조립 생산하며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지 생산 방식을 통하여 실리를 완벽히 취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베트남 시장 공략 비결은 웹드라마 제작, 스포츠 스폰서십, 사회공헌 활동 등 현지에 최적화된 마케팅 활동이 꼽힙니다. 지난해 말 현대차는 한국과 베트남 청춘들이 현대차 직원으로 등장해 미래를 함께 꿈꾸는 내용이 담긴 웹드라마를 제작했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 조회수가 5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현지 대리점에서 여행을 테마로 코나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아마추어 축구 리그 스폰서십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현대카드는 베트남에서 자동차 대출, 신용대출, 기업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탕콩 자동차와 협력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탕콩에서는 자사 모델 엑센트를 내세워 고속도로 전광판, 유튜브 광고, 엘리베이터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이용해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시장 규모는 연 35만 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2년 새 5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6월 말부터 현지 조립 승용차에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현대탕콩 제2공장을 증설, 연간 생산 능력을 10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반면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세계 1위 빈그룹이 지난해 야심차게 출시한 빈페스트 자동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룹 전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적자폭은 갈수록 커져 이대로 가다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베트남의 자국민들도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10일 빈페스트의 올해 상반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순손실액은 6조 5,910억 동, 한화로 약 3,37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전 예약 판매 물량을 한꺼번에 내놓은 지난해 상반기 적자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채 역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빈페스트의 채무 규모는 7조 900억 동, 한화로 약 4,044억 원으로 자기 자본 비율 대비 부채가 2.81배 더 많은 수준입니다. 빈페스트의 부진은 빈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의 적자 증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베트남 내 완성차 판매량은 올 초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8% 급감한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 특유의 애국 마케팅과 빈그룹 계열사와의 연계 판매 방식 등을 통해 상반기 최대 수익을 공헌했던 빈페스트의 전략이 감염병 변수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떻게 코로나 사태에서 판매 1위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현지화 전략과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 덕분입니다. 현지화 전략은 그 나라의 시장 규모, 환경 법규, 정서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적합화된 기술입니다. 그 시기에 양국 간의 정치적 정세, 국제적 이슈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인 양상은 그 나라의 구조화된 틀에 맞춰 현지인들의 시선을 강탈할 만한 매력 포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차도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빈페스트의 전략보다 한 수 위였기 때문에 타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현기차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과 일맥상통하죠. 현대차에 대한 호감도를 끌어내면서 재무적인 손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기에 순이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그릇된 인식은 편견을 이끌어 그 나라의 단면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현장 점검으로 상황을 고려한 기업은 제한적인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실에 맞는 완벽한 프레임을 만들어 베트남에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각인될 만한 광고 수단을 다양하게 구사하였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구존 효과를 만들었고 인터넷 공간에서 최첨단 전략을 사용하여 여러 번의 터치로 강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노출을 하여 의식의 흐름을 구매 행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재적소에 씀으로써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2017년 초 현대차 그룹은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체계 사드 보복에 나서며 중국 현지의 극심한 판매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당시의 판매망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발주된 것이 아세안 TF였습니다. 아세안은 1967년 설립된 동남아 국가 연합체입니다.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참여 중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약 330만 대, 글로벌 전체 판매량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간 1,500만 대가 넘게 팔리는 중국과 비교해도 20% 수준입니다. 다만 시장의 잠재 성장성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15억 5천만 달러, 약 1조 8,200억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생산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차 점유율이 96%에 달하는 만큼 현대차 점유율 상승을 위해 현지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15만 대 규모로 출발해 향후 25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아세아 국가 간의 무관세 혜택이 유효할 만큼 인도네시아 생산분을 다른 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그러한 인도네시아는 아직 현대차에게 불모지입니다. 정착되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변혁의 시간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잠재력이 다분한 개발되지 않은 큰 시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현대차가 일본차를 추월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승부수를 둘 수 있다면 자동차 시장에서 승격화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며 나아가 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소차로 외국 업체 중 유일하게 중국에서 기술 혁신상을 받은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 양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15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 상용 수소차 미래 기술 설명회를 갖고 유럽 시장에 이어 미국,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상용 수소차 사업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수소차 생산 목표는 올해 1만 1천 대, 2022년 4만 대, 2025년 13만 대, 2030년 50만 대입니다. 현대차는 이 자리에서 승용차는 전기차에, 상용차는 수소 전기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7월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트럭 액시언트를 스위스에 수출한 데 이어 2025년까지 1,600대를 공급키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유럽 수소 트럭 시장이 본격적 확장기에 접어들며 스위스를 넘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으로 수소 트럭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차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변신은 값진 미래 가치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현대차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현대차의 열정과 패기에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